유럽이 다시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국경을 맞댄 폴란드, 이제 다음은 자신들일지 모른다는 극한의 긴장 속에 빠졌습니다. 무장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그때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들려온 한마디. 혹시 한국 무기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와 대한민국, 이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꿀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바르샤바의 국방부 사무실에서 뉴스 속보를 보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폴란드 국방부 무기체계 전문가로서 NATO 협력을 담당하는 저 에바 노바크에게 이 전쟁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죠. 우리 폴란드의 동쪽 국경 바로 너머에서 포탄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장관실에서 온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았어요. 회의실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우크라이나 국경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창문 밖으로는 잿빛 하늘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장관은 제게 나토 긴급회의에 폴란드 대표로 참석해 무장 강화 계획을 발표하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손에 쥐어준 서류 봉투에는 폴란드의 국방 전략과 필요한 무기체계 목록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서류를 검토하며 우리나라의 안보가 제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에 도착했을 때 회의장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러시아의 다음 목표는 어디일까? 폴란드인 제게 이 질문은 더욱 절실했어요. 회의에서 폴란드의 입장을 발표하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방어력 증강이 필요했어요. 전차 자주포 전투기, 동부 국경을 지킬 모든 무기가 시급했죠. 브뤼셀에서 돌아온 후 바로 서방 무기 업체들과의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전통적인 나토 동맹국들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최소 3년의 대기 시간, 생산 라인 포화, 우크라이나 지원 우선 같은 변명뿐이었죠. 독일 대표와의 미팅은 특히 기억에 남아요. 베를린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레오파르트 전차 담당자가 건넨 제안서를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납기일은 3년 후였어요. 그들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건 급박한 우리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판매자 우위의 시장 상황을 활용하려는 계산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던 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것처럼 현대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장 국경을 지킬 무기가 필요했어요. 회의실에서 국방부 고위 간부들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하던 날, 평소라면 입에 담지 않았을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서방 업체들은 우리의 급박함을 이해하지 못하며 다른 선택지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국방차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을 때 제 머릿속에 며칠 전 국제방산, 박람회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방산 관계자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건넨 명함이 아직 제 지갑에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을 언급하자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는 이 자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죠. 방산정책국장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보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됐어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전통적인 틀을 깨야 한다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한국 방산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주제는 간단했죠. 폴란드 한국 방산 협력 가능성 논의.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작은 이메일이 폴란드의 국방 역사를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한국 방산 관계자의 신속한 답장을 받고 일주일 후 저는 바르샤바 외곽의 비밀 장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비공식적인 첫 접촉이었죠.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한 한국 대표단에는 현대로템의 K 전차 담당 김 부장과 한화방산의 K9 자주포 전문가 박 이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단정한 옷차림과 정중한 인사는 첫인상부터 좋았죠. 커피를 마시며 시작된 대화는 곧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태블릿에는 이미 폴란드의 상황이 분석되어 있었어요. 철저한 사전 준비에 놀랐죠. 태블릿에 나타난 K2 전차의 사양을 보며 제 눈이 커졌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2와 비교한 데이터였어요. 기동력, 화력, 방어력, 모든 면에서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수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자동장 전장치와 극한 기후 테스트 결과였어요. 다음으로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된 실적,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사격 속도와 정확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 K9 자주포는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납기일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첫 물량은 6개월 내에 인도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말하는 3에서 5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생산 라인을 확장했으며 유럽의 방위력 증강 수요를 예측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분단 국가로서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온 한국은 시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말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한국과 동서 유럽의 최전선에 있는 폴란드, 두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닮아 있었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한 가지 더 제안했어요. 다음 주에 한국 방산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폴란드를 방문할 예정이며 FA-50 경공격기 설명과 실제 무기체계 시연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태블릿에 담겨있던 성능 자료와 그들의 자신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의문도 들었죠. 너무 좋아 보이는 제안은 함정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 회의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옵션을 공식적으로 보고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회의적이었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파트너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한국 무기가 이미 여러 나토 국가들에서 사용 중이며 특히 빠른 납기 일정이 우리의 시급한 상황에 적합하다고 설명했어요. 국방장관은 신중히 검토한 후 한국 대표단 방문을 정식으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프로젝트를 계속 담당하라는 임무를 부여했어요. 선입견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시였습니다. 회의 후 장관은 개인적으로 한국 방산 전시회에서 그들의 무기 체계를 본 적이 있다며 인상적이었지만 폴란드에 적합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조언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방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검토하며 K2 전차가 러시아 국경 지역의 진흙과 눈 속에서도 문제없이 기동할 수 있는지, K9 자주포가 우리 군의 화력 운용 교리와 호환되는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다음 날 제 책상에 예상치 못한 문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K2 블랙팬서 테스트 결과 나토 기준 평가였어요. 나토가 비밀리에 실시한 K2 전차 평가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그 순간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통적인 동맹의 틀을 넘어 진정으로 폴란드의 안보 필요에 부응하는 파트너를 찾는 여정이었죠.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동반자와 함께 폴란드의 새로운 방위 전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공식 방문이 발표된 다음 날부터 평소 연락이 뜸하던 미국과 독일, 방산업체 담당자들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연락해왔어요. 추가 협상의 여지, 납기일 재조정, 특별 할인 제한 같은 내용이었죠. 그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처음엔 당혹스러웠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긴급한 요청에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던 그들이 한국이라는 경쟁자가 등장하자 돌변한 것이었습니다. 바르샤바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미국 대형 방산업체의 유럽 총괄이 사적인 만찬을 제안했을 때 저는 이미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정치적 로비가 시작됐음을 직감했어요. 그는 폴란드와 미국의 오랜 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한국의 제안이 장기적 관점에서 현명한 선택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내부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됐어요. 차관급 인사들 중 일부가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정치적 압박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결정적인 변화는 첫 현장 테스트에서 일어났어요. 폴란드 북동부 국경 지역의 군사훈련장에서 K2 전차의 첫 시연이 있던 날 날씨는 최악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린 후 진흙탕이 된 훈련장에서 K2 전차와 비교 대상으로 레오파르트2 전차가 함께 테스트를 받게 되었어요. 테스트 시작 전 독일 측 기술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였지만 한국 측 엔지니어들은 침착했습니다. K2 전차가 진흙 속을 미끄러지듯 기동하는 모습은 마치 얼음 위를 활주하는 스케이터 같았어요. 레오파르트2가 신중하게 경로를 택하며 느리게 움직이는 동안 K2는 거침없이 진흙탕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사격 테스트에서도 K2의 자동장 전장치는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줬어요. 연속 발사 속도와 정확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났죠. 특히 주행 중 사격 테스트에서 한국 전차의 안정성은 폴란드 군 장성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진 K9 자주포 시연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어요. 특히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폴란드군의 요구에 맞춰
시스템을 즉석에서 조정하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 같았어요. 폴란드 군인들의 반응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K2 전차를 시승한 베테랑 조종사들은 제어 시스템의 직관성에 놀랐고, K9 자주포를 조작해본 포병 장교들은 국경 지역의 산악 지형에서 높은 기동성과 화력이 실전에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테스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자 서방 방산업체들의 로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폴란드 정치권에서는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계약이 미국이나 유럽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 임무는 폴란드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지 특정 국가와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데이터와 테스트 결과는 분명했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우리 국경을 지키기에 최적의 무기체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장관 집무실로 호출되었어요. 미국 대사와 독일 측 고위 인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장관은 무거운 목소리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복잡한 선택에 직면했음을 언급했어요. 저는 폴란드의 미래 국방 전략을 결정짓게 될 논쟁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의 현장 테스트 성공 이후 다음 단계를 위해 저는 직접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낀 첫인상은 효율성이었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그들의 방산업계에도 반영되어 있으리라 직감했죠. 첫 방문지는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한화방산의 K9 자주포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거대한 K9 자주포였어요. 그 위험 있는 모습에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자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생산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각 단계마다 작업자들의 손길과 첨단 로봇의 협업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제로 결함 철학이었어요. 모든 부품이 다중 검사를 거치고 완성된 제품은 극한의 조건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작업 과정에 깊이 녹아있는 문화였어요. 다음 날 방문한 경기도 남양주의 현대로템 공장에서는 K2 전차 생산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동화된 용접 시스템과 첨단 전자장비 조립 과정은 기술적 정교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어요. 공장 책임자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특수 장갑 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를 위해 20년간 연구를 지속해왔다고요.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실시간 생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여줬을 때였습니다. 모든 생산 단계가 디지털화되어 추적되고 있었어요.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그들의 빠른 납기와 높은 품질을 가능케 하는 비결이었죠.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FA-50 경공격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노후화된 전투기 대체가 시급한 상황에서 FA-50은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보였어요. 무엇보다 훈련기와 경공격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방문 일정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방산 책임자들과의 회의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팔려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와의 장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 등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이는 폴란드의 방산 역량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한국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온 경험이 있기에 폴란드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요. 그들에게 이번 계약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안보 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기술력, 생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저를 설득했어요. 바르샤바에 도착하자마자 제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미국 측의 마지막 제안서였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크게 낮추고 일부 물량의 납기를 앞당긴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이미 저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미래 안보를 위해선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구체화될수록 폴란드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바르샤바의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한국 무기 도입에 관한 비판적인 기사로 일면을 장식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없다.
전통적 동맹을 저버리는 위험한 선택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방부 복도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제 판단을 신뢰하던 이들도 이제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토와의 관계를 중시하던 원로들은 한국 무기 도입이 동맹 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을 때는 더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 무기의 신뢰성과 나토 표준 호환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의구심을 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70년 넘게 지켜온 서방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파트너십의 위험성을 지적했어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될수록 저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폴란드의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자초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밤중 사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던 중 저는 우연히 한국군의 국제 평화유지 활동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부터 최근의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까지 한국은 국제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1950년대 한국 전쟁 당시 16개국의 유엔군이 한국을 도왔고 그중 폴란드가 중립국 감시위원회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면서 나토와 한국의 협력 역사도 발견했어요. 한국은 공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NATO 글로벌 파트너로서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등에서 나토 작전에 참여해왔습니다. 2022년에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이 최초로 참석하기도 했어요. 가장 중요한 발견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실제로 나토 작전에서 이미 검증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 군에서 사용 중이었고 이들 국가의 군 지휘관들은 그 성능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국방장관에게 제출하면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국제안보 체제의 책임감 있는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의 방산 기술은 이미 나토 표준을 충족시키고 있었고 무엇보다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적 유대가 있었어요. 보고서를 검토한 장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한국 방산 대표단과의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공세는 계속되었어요. 일부 언론사는 한국 무기 도입이 러시아에 대한 불필요한 도발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국 측에 매수되었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지원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육군의 베테랑 장성들이 공개적으로 한국 무기 도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현장 테스트에서 한국 무기가 보여준 성능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증언했습니다. 점차 여론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한국이 이제는 폴란드의 안보를 도울 수 있다는 서사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과거 공산주의 억압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이룬 한국의 사례는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폴란드인들에게 울림을 주었어요. 신뢰는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논의가 감정적 반응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을 위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022년 7월의 마지막 주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역사적인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폴란드의 모든 주요 안보 결정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어요. 대통령, 총리, 국방장관, 외무장관, 그리고 군 수뇌부까지. 저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무거운 공기가 저를 짓눌렀어요. 그동안의 모든 테스트 결과, 기술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납기 일정에 관한 정보를 차분히 발표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양국의 방산, 기술 발전과 안보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특히 한국 무기의 실전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저는 K9 자주포가 이미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나토 회원국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K2 전차의 핵심 기술이 독일 및 프랑스 기술과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회의가 정점에 달했을 때 대통령이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내일 국경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우리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겠소? 그 질문은 모든 복잡한 논쟁을 본질로 돌려놓았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폴란드의 안보였습니다. 정치적 고려, 동맹 관계, 외교적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방위력의 확보였죠. 3시간의 경론 끝에 드디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도입하는 역사적인 방산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이는 폴란드 방위사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방장관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노바크, 당신이 이뤄낸 일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당신의 판단에 의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 말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폴란드가 안전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며칠 후 폴란드 국방부와 한국 방위사업청 간의 최종 계약 서명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서명식에는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어요. 계약서의 서명이 완료되는 순간 회의실에는 짧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 협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첫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납품을 계약 체결 후 불과 6개월 내로 약속했다는 점이었어요. 서명식 직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국방장관은 이번 계약이 폴란드 방위력의 획기적인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은 예상대로 날카로웠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은? 왜 하필 한국인가? 국방장관은 이번 결정이 어떤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폴란드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설명했어요. 저 역시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 무기가 우리 필요에 가장 적합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말했어요. 이것은 양국 간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뢰에 보답할 것입니다. 계약 소식은 즉시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언론은 다소 놀라움과 우려를 표했지만 언론들은 한국의 방산 역량이 서방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며 열광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반응은 유럽 전문가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영국의 유명 국방 분석가는 이것은 유럽 방위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했어요. 프랑스의 군사 전략가는 한국이 유럽의 방패로 부상하는 순간을 목격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바르샤바의 밤하늘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한국산 무기가 실제로 약속된 시간에 도착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였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서 편견 없이 최선의 선택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이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눈으로 뒤덮인 폴란드 북동부 국경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한국산 K2 전차들이 이미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 만에 약속보다 한 달 빠르게 첫 물량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한국 교관들의 집중 훈련으로 불과 몇 주 만에 숙련도가 크게 향상되었어요. 곧이어 정찰대가 국경을 향해 이동 중인 약 30대의 전차를 포착했어요. K9 자주포로 무장하고 있어 전투 준비 태세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2월 24일 새벽 2시 국경 근처 폴란드 영토에서 미확인 드론이 포착되고 레이더 기지를 향한 전자전 공격이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폴란드의 극한 추위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들을 즉시 해결하며 보여준 파트너십이었습니다. 2023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에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나토 정찰기가 국경 인근에 집결한 러시아 전차와 포병 부대를 포착하자 폴란드군은 최고 경계 태세로 전환했어요. 국경 지역에 배치된 우리 군 상당수가 이미 K2 전차와 감지되었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는 국경을 향해 이동 중인 벨라루스 영토의 기계화 부대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국방장관의 지시로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에 배치된 11기계화 사단의 K2 전차 대대와 K9 자주포 포병대대가 최전방에 포진했습니다. 새벽 4시 벨라루스에서 발사된 정찰 드론들이 국경을 넘어오자
폴란드군은 방공 시스템으로 격추했습니다. 실제 침공인지 판단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방장관은 나토와 협의 후 K9 자주포의 경고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15문의 K9 자주포가 국경에서 3km 떨어진 무인 지역에 동시에 포문을 열었고 그 정확한 화력은 상황실 모니터로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들은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위기가 일단락된 후 방문한 나토 최고사령관은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신속한 전개와 정확한 화력 운용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 무기 도입이 매우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어요. 3월 초 폴란드 북동부 수발키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에서는 폴란드 국기를 단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주인공이 되었고 시민들의 환호 속에 한국 무기는 이제 국가 안보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경 사태 이후 폴란드 군 내부에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한 평가가 급상승했습니다. 실전에 가까운 상황에서 그 성능이 입증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군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무기의 직관적인 조작성과 견고함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4월에 도착한 FA-50 경공격기는 즉시 동부 국경 감시 임무에 투입되어 폴란드 조종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5월에는 나토 주도의 대규모 연합훈련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미국의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함께 완벽하게 통합 운용되며 한국 무기의 나토 호환성을 증명했어요. 6월 제가 11 기계화 사단을 다시 방문했을 때 한 전차 중대장이 자랑스럽게 K2 전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전차들은 우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마치 오래된 친구 같아요. 그의 말처럼 한국산 무기들은 이제 폴란드 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져온 안보와 자신감이었어요. 폴란드는 이제 동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메이드 인 코리어가 새겨진 무기들이 있었어요. 2023년 10월 브뤼셀의 나토 본부 대강당은 유럽 각국 방위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유럽 방위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 컨퍼런스에서 저는 메인 스피커로 초대받았어요. 단상에 서서 객석을 바라보니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제 발표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하게 된 배경부터 시작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위기 상황, 전통 동맹국들의 제한된 대응, 그리고 한국의 과감한 제안까지. 대형 스크린에 폴란드군이 운용 중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월 국경 사태에서 K9 자주포의 정확한 화력이 위기를 해소한 장면은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대표들은 이미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발틱 3국과 체코, 슬로바키아도 한국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한국 방산의 붐이 일고 있었어요. 브뤼셀에서 돌아온 직후 한국 대통령 특사의 폴란드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 내 생산시설 설립, 기술 이전, 공동 연구개발을 포함한 확장된 협력 방안을 제시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했던 것은 K2 전차의 폴란드 현지 생산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었어요. 2024년 초 저는 서울에서 열린 한 유럽 방산 협력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포럼에서 만난 여러 국가의 대표들과 이야기하며 한국 방산이 유럽 안보 구조에 가져온 변화의 규모를 실감했어요. 불과 2년 만에 한국은 유럽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했고 그 시작점에 폴란드가 있었습니다. 2024년 여름 폴란드 남부 도시 크라쿠프에 한국 폴란드 방산기술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첨단 기술 연구와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이 센터는 양국 협력의 상징이었어요. 개소식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미 폴란드어를 배우고 있었고 폴란드 연구원들은 한국의 기술 문화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위기는 역설적으로 폴란드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파트너를 만나 더 강하고 자주적인 국방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었죠. 폴란드 동부 국경의 군사기지. 하늘에는 FA-50 전투기 편대가 날고 있었고 지상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폴란드 국기가 당당히 나부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폴란드의 안보와 미래를 위한 최고의 답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방위 산업 기술이 어떻게 유럽을 변화시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분단 국가로서 70년간 쌓아온 독창적인 안보 시스템과 인간 중심의 방위 철학이 이제는 대서양을 건너 폴란드를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탄생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술 협력의 힘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독자적인 생존 노하우와 철학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기적을 만들어가길 기대해 주세요.